과목별 공부 방법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요즘 학생들이 갑자기 국어에 대한 부담이 엄청 늘었어요. 국어는 또 근데 뭐 문학, 비문학, 문법 뭐 여러 가지 또 나눠지잖아요.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좀 있을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파트가 두 가지로 쪼개져요. 현대랑 고전. 현대랑 고전하고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지는 게 시랑 소설. 근데 이제 사실 현대랑 고전 중에 학생들이 고전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고전부터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고전은 왜 어려워하냐면 해석이 안 돼서. 그렇죠. 한자어나 고어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제가 일정하고 나오는 패턴이 똑같아서 공부를 솔직히 한두 달만 해줘도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네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전 시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외워주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 괴다라는 단어가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미리 공부해두면 좋아요. 한 50개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고전 작품들 유명한 것들, 이거는 좀 미리 공부해두는 게 좋다. 그 다음이 사실 현대라고 생각해요. 사실 현대의 작품은 쉬운 건 쉽지만 어려운 건 정말 한없이 어렵거든요. 존재, 뭐 본질, 근원적 고독 막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철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좀 현대는 접근 자체는 쉽지만 오히려 공부할수록 까다로울 수는 있다. 그치만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정해진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인물의 관계, 인물 특성만 잡고 초반 줄거리만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장면 단위로 끊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봤는데, 대화 내용을 봤는데 한 사람은 땅을 팔자 그러고 한 사람은 땅을 팔기 싫다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얘네가 땅판에 땅 뭐 팔기 싫네 이걸 다 읽고 있어,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막 이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스럽고 소설이 재미가 없고 하는 건데, 저는 절대 처음에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 얘네 땅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 하고 넘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 단위로 볼 줄 알아야 소설도 더 디테일하게 보는 능력이 생긴다 해서 우선은 소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서,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물 간의 관계, 인물의 특성,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화 주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잡고 초반 스토리라인만 잡으면 사실은 많이 실력이 는다 하고, 그 다음에 시는 분석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또 이 주제네, 이 시어는 긍정적이고 이 시어는 부정적이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문학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등급 단위로 또 다르고. 하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문학 공부에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현대는 개념 공부, 반어법, 역설법 이런 거 보고, 고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작품 분석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오히려 너무 편한 게, 문법은 딱 정해진 단원이 있거든요. 크게는 의문 파트,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랑 단어는 품사 같은 게 나와요. 품사나 뭐 어근접사 이런 파트가 나오고, 문장, 마지막 부분은 문장에서 문장 성분, 피동사동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파트를 가지고 보면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2달 정도 쓰면 되는데, 개념을 일단 먼저 공부를 해주고, 저는 보통 이제 인터넷 강의 추천하긴 하거든요. 네. 혹은 이제 인강을 듣기 싫다 하면 책을 봐도 되고 학원을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념을 공부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애들이 개념 공부해야 될 때니까 개념만 공부하자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도 같이 푸셔야 돼요. 이게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개념 인강을 들었다고 그게 내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인강을 들으면 내가 공부한 줄 알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들었으면 그 인강을 무조건 당일 혹은 그 주내로 복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내가 품사를 배웠으면 당장 그 품사 문제를 풀어봐서 풀리냐 안 풀리냐 봐야 돼요. 봤는데 나는 형용사랑 관형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다시 들어야 돼요. 본인 입으로 용어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정말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는 봐야 된다. 그게 사실 진짜 개념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지. 문법은 2달 정도 잡고 하되, 항상 개념과 문제를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해라. 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개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문학이 제일 관건이죠. 항상 이제 국어가 어렵다고 하면 비문학이 어려운 거예요. 문학이나 문법은 크게 어렵지 않고, 비문학은 방법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손 안 쓰고 푸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손 쓰면서 푸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뭐 정해진 방법도 없고,
뭐 되게 저도 그래요. 제 방식도 사실 막 완전 옳아요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적어도 실력은 무조건 오르는 방법을 찾아내긴 했어요. 일단은 이 문단을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글을 보고요. 그 문단의 핵심이 뭔지를 뽑아낸 연습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뭔가 한 줄 한 줄을 다 디테일하게 입력시키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한 줄 한 줄 보다가 그래서 결국 이 글이 무슨 내용이었지? 다 까먹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수능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공감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수능장 들어가 보시면요. 너무 긴장돼요. 내 인생에 걸린 시험이고 저는 재수하고 삼수에서 안 긴장될 줄 알았거든요. 삼수 때가 제일 떨렸어요. 저 너무 떨려서 이름도 못 썼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날 들어가서 지문을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저는 이해를 하기 전에 그게 되면 나중에 이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해를 하기 전에는 먼저 그 큰 그림을 좀 볼 줄 알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이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이 정도는 알았는데 생각.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라요. 읽는 데만 너무 집중한 거. 그래서 항상 문단마다 핵심 찾는데 예를 들어서 1문단에서 감기 나오면 아 감기가 핵심 제재구나. 보통 이제 그럼 감기 개념 나오거든요.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는. 초반에 처음에 꼼꼼히 읽어. 왜냐면 그래야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 문단을 봤더니 감기 증상이 나와요. 그럼 이제 보통 어떤 식이냐면 증상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세 번째 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차피 읽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다음 중 감기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보고 하나씩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거든요. 저는 찾으면 되고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 아, 이 문단에 감기 증상 나왔어. 만약에 이따 감기 증상에 대한 문제 나오면 몇 문단 보면 되지? 2문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문단에 감기 예방 방법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예방 방법을 하나씩 다 디테일은 기억 못하지만 예방 방법 문제 물어보네? 그러면 3문단.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문을 2번씩 읽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한 번 쭉 보고 문제를 바로 다 풀 수는 없어요. 문제를 다시 보고 뭐였더라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문을 크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따 내가 몇 문단으로 와야 될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디테일한 건 어차피 찾아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 연습을 해줬어요. 일단은 만약에서 글 보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에서 핵심이 뭔지 처음엔 많이 틀려요. 다들 이상한 데가 핵심인 줄 알아요. 거기가 핵심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연습하고 해설지 보면서 분석하면서 늘고 이제 그걸 일단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전 문단 요약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절대로 이게 감각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안 되거든요. 왠지 그걸 것 같았어. 왠지 아까 그 단어를 본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는 절대 수능 해결이 안 돼요. 항상 명확하게 나 몇 문단 몇 번째 이거 봤어. 답은 확실히 3번이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처음에는 힘드니까 나중에 문제 다 풀고 분석할 때 문제 보면서 1번 문제 3번 선지 근거 어딨지? 다 찾는 거예요. 전에서 선지 근거랑 지문 근거를 하나씩 다 매칭시켜서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연습하면 느낌대로 가는 국어가 아니라 정말 명확한 찾기로 이제 가는 국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안 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재수하면서 제일 많이 고쳤어요. 저는 국어를 항상 감각에 의존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불안해요. 굴곡이 너무 심하고 특히나 제가 수능을 이제 현역 때 못 봤던 이유가 절대로 그 감각이 안 살아나거든요. 수능장에선 그나마 있던 그 나의 감각도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떨려서. 물론 안 떨린 친구 간혹 있겠지만 웬만하면 절대 감각은 믿으면 안 된다. 해서 무조건 확실한 근거를 찾고 가야 되는데 그걸 연습하기 가장 좋은 게 그 1대1인 거죠. 이거 귀찮아서 되게 안 해요. 맞겠지 뭐 대충 아까 본 것 같아 하고 넘기는데 확실하게 네 생각 안 들어가고 진짜 근거 찾았어? 할 정도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게 사실 이것만 해도요 1, 2등급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점으로 가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다들 뭐 사설을 푸니 리트 같은 거 공부해야 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정말 추상위권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일단은 내가 만약에 3등급 이하다. 그럼 이거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저도 옛날에 리트 같은 거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타작도 못했거든요. 너무 어렵고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아예 안 써보고 한 줄 한 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한 지문당 30분 넘게 봤어요.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왜 얘한테 지금 왜 잘못한 걸까? 이러면서 다 이해를 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완전히 사기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좀 단순한 찾기, 핵심 요약 연습을 좀 위주로 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 2등급이 나온다 하면 진짜 심도 있는 이해,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손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글을 파악한 능력,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비문학은 무조건 다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비문학 그냥 찾아서 풀면 된다 하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그 핵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연습은 해야 된다. 요즘에 학생들이 단권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단권화를 하셨었나요? 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지. 저는 단거나 했습니다. 어, 너무 좋았어요. 저도 항상 제가 추천을 했는데 단권화가 효과적인 과목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탐구 과목에서 단권화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네. 국어, 영어, 수학은 사실 단권할 게 많지 않고 내신 준비할 때 정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수능까지 염두에 둔다 하면 탐구는 진짜 단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단권하는 방식도 다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단권화를 어떻게 했냐면 보통의 교과서, 자습서, 프린트, 그리고 뭐 다양한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교과서는 어차피 자습서랑 비슷하니까 자습서가 필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습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 필기 노트에. 네. 근데 필기 노트에는 대신에 한자 한자를 다 적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약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문제지를 봤는데 자습서에 어떤 얘기가 추가적으로 있어. 그러면 그것들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겹치지 않는 부분. 네. 학교쌤이 프린트를 줬는데 여기 프린트에서만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또 옮겨 적고 하다 보면요. 모든 지식들이 다 한 권으로 모이거든요. 이제 그것만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정말 빈틈없이 모든 정보를 모으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암기를 하면 사실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사회탐구를 틀린 적이 없어요. 네. 틀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더. 근데 궁금한 게 그게 보통 노트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자습서나 교과서에다가 하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어떤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자습서의 내용을 내 방식대로 요약해보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딱 봤을 때 핵심이 뭔지를 알고 본인 스스로 그게 왜 핵심인지를 알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냥 무작정 자습서에 있으니까 그냥 막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보를 내가 정리해서 적어보는 과정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신에 모든 과목이 아니라 적어도 한 탐구같이 암기 과목에서 단권화도 단권하지만 요새는 오답 노트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모르는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오답 노트 활용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오답 노트가 이것도 과목마다 다른데 네. 수학은 뭐 심플해요. 수학은 틀린 문제 적어서 왜 틀렸는지 하고 다시 수차해보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어나 영어 같은 거 오답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오답 노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뭐 실수 노트라든지 저만의 행동 노트라든지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가져왔어요. 네. 이거는 지금 탐구 관련된 거긴 한데 네. 이게 함정선지를 제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함정선지 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다. 예를 들어서 응용규범 윤리는 20세기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는 건 맞고 사회적 관행에 따라하는 건 틀림. 이런 식으로 이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다 적어놓는 거죠. 왜냐면 제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틀린 것들을 따로 정리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보면 틀린 것들만 모아서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하게 됐고 국어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다 쓸 수도 없고 지문이 그쵸. 길잖아요. 그것도 지문을 오래 붙여 그거 언제 하고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요. 문제를. 그리고 절대 다시 안 봐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몇 번을 틀렸어. 한다고 해서 그 오답노트 적어놓는다고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안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이 국어 오답노트가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문제는 다시 안 풀어볼 거니까 이 문제를 풀고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만 적자. 대신에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가 외로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해서 틀렸다. 왜 틀렸냐면 홀로라는 그 시어를 쓸쓸함 상징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앞으로는 홀로라는 시어가 나오면 이게 쓸쓸함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쓴 게 아니라 네네네. 나의 생각과 나의 오답 이유를 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만의 행동 강령을 만든 거예요. 다음에 이런 유형이 나오면 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안 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내가 주로 하는 실수가 뭘까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개념을 이해 못해서 틀린 건지 단순히 못 찾아서 틀린 건지 뭐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틀렸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너 인과관계 이거 파악하는 거 틀렸어. 앞으로 인과관계 나오는 거 물어보면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죠. 요즘 인터넷 강의 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또 좋은 선생님들은 인터넷 세상에 다 있다고 할 정도로 혹시 인강을 활용하셨는지 좀 효율적인 방법이나 또 추천 강좌 있으시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인강 자체가 효율이 좋은 게 우선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혹은 내가 좀 부족한 부분 위주로 골라 들을 수 있고 네. 시간이 없으면 배속으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학원 멀잖아요. 특히나 우리 지방 사는 친구들은 막 대치동까지 언제 가요? 근데 대치동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사실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저는 인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한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강의력 자체는 인강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인이 활용만 잘할 수 있으면 일단 인강을 추천하고요. 다만 수학이랑 탐구 쪽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요. 수학이나 탐구는 개념이 딱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수학을 많이 올렸다 했잖아요. 한 강의를 진짜 4-5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처음에는 한 20% 이해돼. 근데 두 번째 들으니까 50%, 세 번째는 70% 이렇게 이해가 점점 되거든요. 네. 그래 좀 반복할 수도 있고 강의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못 듣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올라온 강의는 내가 계속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좋죠. 일단 수학이나 탐구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인강을 듣고 복습은 무조건 해야 된다. 강의를 듣고 막 다음 강의 하는데 완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래도 한 강의를 다 익혔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이게 하다 보면 빨라져요. 복습이 처음에야 막 기억하는 게 많은 어렵지 복습하고 누적하고 하면은 이게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문제풀이랑 병행을 해라. 우리 친구들이 자꾸 수학도 나 개념 공부할 때니까 아직 문제는 좀 무서워. 문제 아직 못 풀어. 근데 제가 그러다가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라. 근데 안 풀려? 그럼 인강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근데 봤더니 내가 고1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학교 과정이 부족해서 안 됐던 거였다. 그러면 중등 과정인가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중등이랑 고1 인강을 빠르게 듣고 막 엄청 길게는 아니더라도 압축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빠르게 그 빈틈을 메꾼 거죠. 그리고 나서 고2, 3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어, 영어거든요. 네. 왜냐면 언어고 이게 남이 풀어주는 거 본다고 해서 내 실력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읽어봐야 돼요. 내가 읽어보면서 이게 왜 중요할까?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인강에 의존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계속 보고 있어. 그냥 자기가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저는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야 는다고 생각하는데 능동적으로 안 읽어요. 자꾸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인강 시간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만 듣되 얘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본인의 순공 시간을 확보해라. 본인 자습을 많이 해라. 그리고 영어도 전 똑같았어요. 영어는 본인이 글을 안 읽어보면 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공부하는 게 좋냐면 구문독해하는 방법 정도? 적어도 예를 들어 영어도 문법이 있으니 예를 들어 분사구문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만 알고 사실 영어 단어 외우고 지문 보는 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습은 좀 본인의 자습량을 확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절대로 인강에 의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수를 하면서 점수를 올리기에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 있다.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재수할 때요? 네. 점수 올리기 가장 좋은 거는 확실히 수학이나 탐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걸 공부하는 만큼 1단원 클리어했어? 성적 오르는 거. 2단원 올라요. 3단원 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국어랑 영어는 단원이 없어요. 막 내가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굴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왔다 갔다 그리고 수학 탐구는 하는 만큼 쭉쭉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웬만한 재수생들은 수학 탐구는 잘합니다. 웬만하면 공부를 더 하면 무조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못했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국어, 영어에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해도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파악을 했어요. 국어랑 영어는 굴곡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뭔가 모양을 보면 굴곡이 처음엔 이렇게 심했다가 실력이 오를수록 굴곡이 점점 이렇게 없어져요. 그런 그래프. 그게 되면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거죠. 저도 처음에서 국어 풀면은 어떨 땐 70점, 90점, 80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조건 90점 이상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실력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국어든 영어든 언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순간 팍 트이는 거지 내가 이걸 한다고 오늘 내일 잘하고 저걸 한다고 내일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뚝심이 좀 중요해요. 다만 이제 문법이라든지 고전문학 이런 건 하는 만큼 바로 성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걸 먼저 가져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빨리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수능이 또 어느덧 뭐 10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고3 수험생은 물론이고 재수생, N수생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주실 수 있는 정말 뭐 꿀팁이나 정말 진짜 찐 조언이 있으면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때까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사실은 정말 스스로와의 싸움이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 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딱 이거 하나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잘 되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최종 목적지에 딱 갔을 땐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믿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미래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그냥 믿고 가야 돼요. 그냥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중에 진짜 행복하거든요. 진짜 원하는 대학 합격 통지서 딱 받으면 살아오면서 느낀 그 모든 기쁨 중에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그렇게 내가 뭔가 치열하게 투자를 해서 얻어낸 결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합격 통지서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짜릿하고 가족 분위기 얼마나 그런 거 행복하잖아요. 그런 미래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니까 중간중간에 힘듦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아주 효율적이고 알찬 수험생활 마치시고 원하는 곳에 대한 합격 통지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